우리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현재 뇌가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인류의 조상에 비해서 3배나 크다. 커진 대로 인해서 출산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 되었으며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몸무게의 2%에 불과한 뇌는 몸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한다. 진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면 틀림이 없다. 플레이커모. 우리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미국의 소설가인 커터 버네커트 그의 소설에서 갈라파고스에서 소위 인간이 이루었다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진보를 경멸하기 위해 이렇게 썼다. 감사하게도 커다란 뇌 덕분이지. 버네커트는 다른 동물보다도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간이 일으킨 전쟁과 가난, 폭력을 보면서 인간의 뇌가 지닌 능력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책에서 사용한 그들은 뇌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것에 가깝다. 실제로 뇌의 무게는 1.4kg 정도로 몸무게의 2%를 차지할 뿐이다. 비록 몸 전체의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다른 포유류의 뇌보다도 6배 정도 크긴 하지만 유일하게 돌고래만이 몸에서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간과 비슷하다. 하지만 돌고래의 뇌는 지난 2000만 년 동안 그다지 진화하지 못했다. 인간의 뇌의 진화에 얽힌 미스터리는 오랫동안 생물학자와 또 고생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동물이 진화하면 간이나 폐 같은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뇌의 용적도 커진다. 약 25만 년 전 대부분의 포유 동물들이 가장 크고 가장 발달한 뇌를 가지게 되었다. 25, 30만 년 사이에 포유류의 뇌가 크기나 효율성 측면에서 정점에 다다른 것이다. 같은 시기에 인류는 포유 동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진화했다. 여전히 우리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포유 동물들과 달리 인간의 뇌는 진화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곤경에 처한 뇌의 발달.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중뇌는 25, 30만 년 전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영적은 20% 증가했다고. 아직까지 빠르고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20% 늘어난 회백질 덕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DNA 피질 밀도가 20% 증가했을 때 몸의 크기는 16%만 증가했다. 뇌 영적이 8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두뇌골 발달 역시 뇌의 발달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두뇌골 크기 역시 커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 과학자들은 뇌의 증가 속도에 맞춰서 두개골이 커졌다면 여성의 골반이 출산을 견디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도 여성에게 출산이 고통스러운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일리가 있다. 골반의 크기는 그대로이면서 태아의 머리 크기만 커졌다면 인간은 멸종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머리의 크기에 맞춰서 골반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여성은 네 발로 걸어다니게 됐을 것이다. 주름진 뇌의 비밀은 결국 두개골의 크기에 증가 없이 뇌의 용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바로 촘촘히 접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뇌 심폐질의 98%는 주름 속에 숨겨진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는 안 보인다. 마치 부채를 접었을 때 부채의 문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대뇌의 해백질 대부분이 이 주름 속에 숨어 있다. 이것은 호두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한데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물질을 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뇌에 관한 딸의 학교 숙제를 도운 적이 있다. 당시에 나는 딸에게 뇌에 수많은 주름이 있어서 공간을 최선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딸은 이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직경이 10cm 되는 스펀지공 10개를 샀다. 그리고 3.8리터 유리 단지를 준비했고 그날 저녁에 나는 딸에게 스펀지공 2개를 단지에 넣어보라고 했다. 공을 2개 넣자 단지가 꽉 찼다. 나는 딸에게 물었다. 주름이 없지?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그 뚜껑을 닫을 수 있게 남은 공 8개 넣어보라고 했다. 인간은 뇌는 약 25만 년 전에 극적으로 도약했고 결국 뇌의 주름이 늘어나서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뇌의 주름과 DNA의 발달은 현재 인류도 저같이 허랑하지 못한 무한한 정신적인 가능성을 가져왔다. 진화와 타임캡슐 내 인류의 진화 과정을 추적해보고 싶다면 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뇌는 인류의 진화 과정을 모두 담고 있는 타임캡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뇌 연구 분야의 개척자인 폴 맥린 박사는 인간의 뇌를 그 구조, 크기, 기능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 컴퓨터에 비유했다. 이 세 부위는 각기 다른 지능과 개성, 기억력,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 원시 피질, 구 피질, 신 피질. 세 가지 뇌의 진화를 보여준다. 세 부위의 위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뇌의 진화와 기능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척수와 뇌를 연결해주는 뇌는 가장 처음 진화된 부위로 5억만 년 전에 발생했다. 가장 원시적인 뇌로 알려져 있으며 도마뱀이나 파충류 경우에 뇌의 많은 부분이 뇌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뇌간을 파충류 뇌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간 바로 뒤에 붙어있는 소뇌는 약 3에서 5억만 년 전에 진화한 것으로 몸의 위치와 자세를 느끼는 고유 감각을 조정한다. 두 번째 뇌는 이 3억만 년 전에 발생, 마지막으로 300만 년 전부터 두 번째 뇌, 이렇게 대뇌, 피질, 신경교, 시상, 뇌교, 연수, 척수, 이렇게 첫 번째 뇌간의 소뇌, 뇌간은 심장, 박동과 호흡처럼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을 조정한다. 최신 정상 기술로 우리 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은 소뇌라는 것이 밝혀졌다. 소뇌.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나면 다음에는 자전거를 탈 때 의식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이는 자전거 타는 기술이 소뇌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습할 때 대뇌 심폐질 뉴런의 경우에 한 개의 뉴런이 4만 개의 뉴런과 동시에 신호를 받고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퍼킨지 세포라고 불리는 소뇌의 뉴런은 하나의 뉴런이 10에서 100만 개의 뉴런과 동시에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두 번째 뇌는 중뇌인데 두 번째로 진화한 뇌는 뇌의 정중앙에 있는 중뇌. 이 부분은 변연계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변연이를 말하는 가장자리 또는 테두리라는 뜻이다. 중뇌는 다른 말로 포유류 뇌라고 불리기도 한다. 포유류에게 중뇌가 가장 발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뇌는 뇌간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으며 성인의 중뇌는 그 크기가 살과 비슷하다. 중뇌의 생리 조절 기능은 중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뇌가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해서 정서뇌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는 중뇌는 화학적인 뇌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중뇌가 몸의 체내 환경을 조절하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중뇌가 담당하는 이 놀라운 역할은 평소 우리가 매우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체온과 혈당, 혈압을 유지하고 또 호르몬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것도, 이외에도 중뇌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중뇌가 없다면 체온을 정확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대사 기능은 냉혈 동물인 파충류와 비슷해질 것이다. 중뇌가 다른 네 가지 기능은 이러한 조절 기능 외에도 중뇌에는 크게 네 가지 F기능, 싸움과 도주, 섭식, 성행위 기능이 있다. 싸움, 도주, 파이트, 플라이트. 우리는 이미 앞에서 싸움과 도주라는 중뇌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다. 교감신경. 예를 들어서 당신의 쓰레기를 버려 나갔다가 공과 맞닥뜨렸다고 가정할 때 대뇌에서는 위험을 인지한 순간에 공포감이 일어나서 자율신경계로 활성화한다. 그러면 자율신경은 자동적으로 싸움, 도주 반응이 발동되면서 우리 내부의 일련의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장경을 했던 혈액이 팔가들이 집중되면서 재빨리 도망갈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된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중뇌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조정한다. 중뇌를 포유류 뇌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포유류는 이러한 반사 반응을 가지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 역시 생물학적으로 토끼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다. 섭식, 또 성행위, 교감신경, 성적 쾌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한다. 변연계의 역할을 정리하면 교감신경은 싸움, 도주, 공포, 성적 쾌감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음식 섭취와 성장, 회복, 성적 흥분을 담당한다.
교감신경계가 에너지를 이용하고 방출한다면 부교감신경 에너지를 보존하고 축적하며 저장하는 것이다. 뇌는 어떤 기능을 할까? 척수는 광선유처럼 나온 자극을 온몸에 나르고 뇌가는 삼키기, 혈압, 각성, 원시적인 기능이고 소뇌는 몸의 균형, 자세 등등 습득한 기술, 기억, 중뇌는 화학적인 뇌로서 또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몸에 들어온 모든 감각 정보를 통하면서 대뇌의 의식적인 사고 영역으로 보내는 접속함을 역할한다. 해마는 정서적인 기억 관련, 편도체는 해마와 함께 내적인 사고로 일차 감정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시상하부는 화학적인 체내 환경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호르몬 분비, 정서 반응 등등. 뇌하 수체는 시상하부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 뇌분비선 조직 신체 기관들을 활성화. 송가선은 화학적으로 수면의 단기를 조절하고 생식 주기를 조절하고 뇌량은 뇌의 두 방구를 연결하는 섬유질 덩어리로 두 방구 사이 신호 교환을 돕는다. 대뇌 피질은 의식적인 인지 능력의 중추로 학습과 기억, 창의적인 소위적인 행동 같은 정교한 정신 활동을 책임진다. 중뇌의 구조는 중뇌는 시상과 시상하부, 뇌하수체, 송가선과 해마, 편도체의 기저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상은 뇌의 다른 부위뿐만 아니라 몸을 연결하는 거의 모든 신경이 만나는 곳으로 중뇌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부위다. 그리스에서 나온 단어로 안방이라는 뜻을 가진다. 시상은 두 개의 방구로 나뉘어지는데 양쪽 시상의 신경세포 핵 집단은 일종의 역계와 같은 접합부로 연결되어 있다. 시상은 뇌와 몸의 어느 부분으로 연결이 가능한 교환대 간접탑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상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외부의 정보를 식별하여 적절한 목록으로 분류한 다음에 대뇌 피질의 여러 의식센터로 전송한다. 시상하부, 일정의 화학공정으로 체내 환경을 조절하고 외부 세기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변연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위로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는 시상과 달리 시상하부는 신경펩티드로 보이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 시상하부는 체온을 유지하는 등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한편 식욕과 목마름, 수면, 각성, 혈당, 체온, 심장박동, 혈압, 화학적인 균형, 호르몬 균형, 성적 충동, 면역 반응, 신진대사 등을 책임진다. 또한 우리의 정서 체험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외부의 자극과 생각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고음과 마주쳤다고 생각할 때 시선과 시상하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눈을 통해서 고음을 보고 귀를 통해서 고음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 이 정보가 시상으로 전달이 된다. 시상은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서 싸움 도주 반응에 대비하여 필요한 화학물질을 만들게 한다. 뇌하수체, 호르몬을 활성화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분비선이란 혈액 속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하여 우리 몸이 쉽게 사용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분비하는 기관, 분화된 세포 집단이다. 뇌하수체, 서양배 모양의 뇌하수체는 과일 조각처럼 시상하부에 매달려 있다. 송가선은 작은 솔방울 모성으로 분비선으로 중뇌의 뒤, 소뇌의 위에서 위치해 있다. 송가선은 우리의 수면주기와 각성 상태를 화학적으로 눈의 광수연기와 눈 빛과 어두움을 감지하여 시상하부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것은 다시 송가선으로 전달된다.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신경물질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을 통해서 낮 동안에 깨어 있을 수가 있다. 밤의 신경전달물질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밤 동안에 수면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므로 밤늦게 책을 읽는데 졸음이 쏟아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햇빛을 감싸 있으면 송가선은 세로토닌 대신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광소연기가 햇빛을 감지할 수 없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송가선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인간 같은 영장목과 달리 양설이나 파충류, 어류, 조류, 일부 포유류의 송가선은 두개골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두개골과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들의 송가선은 빛과 어둠의 변화를 쉽게 감지해서 계절과 시간의 변화를 파악한다.
따라서 송가선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이동하고 번식하는 동물들의 생체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송가선은 어떤 원리로 어떤 생물을 특정한 시기에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일까? 곰처럼 겨울에 동면을 취하는 동물을 예를 보면 해가 짧은 겨울 동안에 이들의 송가선은 많은 멜라토닌이 뇌의 혈류 속으로 분비되고 또 송가선은 멜라토닌을 또 메트립타민이라고 신경물 호르몬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 호르몬은 동면을 면모 포류 중에서 또 성충동을 억제하고 식욕을 감소시킨다. 봄이 되어서 햇빛의 양이 증가하면 세로토닌과 다른 생명 전달 물질 분비가 많아져서 또 성적 활동과 식욕이 촉진이 된다. 해마는 모습이 마치 이 바닷속의 해마와 모습과 비슷하여서 이름이 붙여진 이곳은 장기기억이 만들어지는 장소이다. 장기기억.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해마 덕분이다. 해마는 기억을 위해서 정보센터로 들어온 장기용이나 단기용으로 분리하여서 정리 보존한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라 미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대표적으로 집 주소, 배우자 이름, 차 번호판 등등 이런 것들. 해마에 저장된 기억을 우리는 연합학습이라고 한다. 한 꼬마가 벌집에 돌을 던진다고 생각해보자. 이 꼬마는 말 그대로 온몸이 벌집이 되고 말 것이다. 나중에 이 꼬마는 돌 던지는 행위를 썩는 벌떼들이 벌집을 쏟아 나오는 광경이나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 벌에 쏘였던 장소, 고통스러운 통증을 연상할 수 있게 된다. 해마는 이런 감각 정보들을 DNA 신비질 전반에 걸쳐서 장기기억으로 저장을 하고 이것을 하나의 지혜로 부호화한다. 이 꼬마는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마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해마는 사람이나 장소, 사물, 시간, 사건 등과 관련된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해마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관된 개인적인 사건을 기억으로 저장한다. 벌집에 돌을 던진 꼬마를 예로 들자면 사람은 벌을 키우는 게 취미인 이웃이 될 테고 장소는 이웃집 마당, 사물은 아이가 던지는 돌멩이와 벌집, 인간은 한여름 사건은 돌을 던지는 것과 벌이 쏘이는 것 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든지 해마는 오감과 짝을 이뤄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낸다. 해마는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람과 사물, 또 장소와 시간, 사람과 사건 등으로 연합한다. 벌집, 벌의 쏘임 등등. 연합 기억 덕분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배우거나 이해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익숙한 것을 이용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마의 주된 기능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새로운 학습, 편도체는 이것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으로 위험 상황에서 우리 몸을 경계 상태로 만든다. 공격과 기쁨, 슬픔, 공포라는 네 가지 원초적인 감정의 중추이기도 하다. 편도체는 우리가 재빨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을 파악한다. 파악한다. 음악에 심취한 상태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외행꼬마가 난데없이 자전거 앞으로 뛰어들 때, 편도체는 DNA 신변을 거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처리해서 당신은 무슨 일인지 알아차리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게 만든다. 삶과 죽음을 걸을 수 있는 사전의 인지 반응을 강화한 것이다. 중뇌가 DNA 신비질보다도 더 원시적인 부분인 것을 생각해보면 DNA 신비질이 발달하기 전에 중뇌의 이런 반응이 인간의 뇌에 갖춰져 인류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위험 상황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노와 공격성도 증가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는 정서적인 기억을 저장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을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편도체가 위기 상황을 공포의 감정과 연결해 놓으면 기억이 연결된 공포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웰즈 대학의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알아볼 수 있는 소위 육감을 가진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52세 환자가 X는 두 번의 뇌졸중으로 시각 신호를 처리하는 뇌부위에 손상을 입어
시력을 잃다. 무언가를 봐도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웨일즈 대학교 심리학과와 앨런 페그나 박사는 제네바 대학 병원의 동료들과 이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의 X는 동그라미나 네모 같은 모양을 구분할 수 없었다. 또한 무표정한 남녀의 성별을 알아내지 못했으며 평범한 표정과 찌푸린 표정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노와 기쁨의 표정 두 가지만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환자 X의 성공률은 59%였다. 50%? 성공률은 대개 50%. 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에 대한 기억이 시각 휘질이 아니라 측두엽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른쪽 편도체에 등록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저핵.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육체적인 행동과 연결시킨다. 기저핵의 기능을 이야기해서 자전거 타기처럼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된 기술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자전거 타기에 의식적으로 집중할 것이고 연습을 할 때마다 균형이나 조정 등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이후에 반복하고 나면은 신경망이 고정되어서 저절로 페달을 밟고 균형을 유지한다. 이때 기저핵이 손해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의 조정을 담당한다. 자전거를 탈 때 기저핵은 대뇌 심폐지를 통해서 외부 환경에 대한 감각 정보를 받고 이로부터 근육을 조화롭게 움직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저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투렛 증후군이란 기저핵이 변칙적으로 발화되어서 발생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생각과 느낌을 행동과 조율하지 못하므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불규칙한 동작 실룩거림과 눈 깜빡거림과 머리 흔들기 등과 같은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가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기저핵. 반대로 최근의 뇌활동 영상 연구에 따르면 일명 행동가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기저핵의 활동이 아주 약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가들은 생각과 느낌을 바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기저핵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는다. 기저핵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행동을 통해서 소모시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행동을 멈추면 에너지 과부하를 겪게 되고 그 부작용으로 불안신경증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서 끊임없이 다리를 흔드는 사람은 기저핵이 과활동 상태에 있어 다리를 흔들어서 불안 에너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기저핵. 가장 최근에 진행한 세 번째는 대뇌 심폐지름. 대뇌 심폐지름은 우리의 인지 능력과 창의력의 정초다. 대뇌 심폐지름은 우리가 외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개혁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창조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대뇌의 심폐질에 있다라는 거네요. 여성의 뇌와 남성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도 작은 레몬 크기 정도 크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기의 차이가 인지 차이로 이어질까? 꼭 그렇지는 않다. 남성의 여성의 신체 비율을 고려할 때 여전히 크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부 개인차가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박사팀의 연구에서 보니까 남녀 간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뇌의 주요 부위는 비율이 같았다. 평균이 남녀 모두에서 뇌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남녀 사이의 뇌 기능의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는 크기를 제외하고는 구분할 수가 없다. 굳이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난 수년에 걸쳐서 가장 주목을 받아온 뇌 구조물은 뇌량이다. 뇌량은 뇌의 좌우 방구를 연결하는 백질띠로 과거 몇몇 연구에서 여성의 뇌량이 남성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1980년대 일이다.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여성의 뇌량이 더 크기 때문에 양쪽 방구 사이의 정보소통도 더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뇌량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실제로 남성의 뇌량이 여성의 것보다도 10% 정도 더 크다고 한다. 이것은 남성의 몸집이 크다 보니 뇌의 크기도 크고 결과 뇌량도 좀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통념은 백질 중에서 뇌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의 2.4, 남성의 2.2, 여성이 더 후하게 나타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여성이 감성적인 또 분석적인 사고로는 두 종류의 생각을 남성보다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성의 내량의 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방구 사이의 정보 소통을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라면 남성들이 종종 여성들의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놀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DNA 신부질의 등장은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과이다. 이것은 포유류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로 나타나서 인간이로서 그 정점이 올랐다. 이를 얻기 위해서 DNA 신비질은 내층, 지지층, 외층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본다. 중리를 감싸고 있는 DNA의 일부를 우리는 백질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신경섬유는 저런치의 역할을 해서 지방질의 소처로 둘러싸이고 그 주변은 다시 신경교세포로 둘러싸이고 신경교세포는 중추세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결합조직을 이루는 세포다. 신경세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시냅스, 신경교 이렇게 되어 있다. 두 방구를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